자, 그러면 저도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일중학교를 나왔고, 건대부고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했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근데 공사 교수위원으로 복무하고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7년쯤 됐죠?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레이더피라고 웹진에 파견도 갔다 왔었고, 지금 노조 사무국장 하다가 지금은 MBN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 예, 저는 이제 사회부 기자 할 때는 종로라인에 출입했고, 이런 거 주말 뉴스 같은 거 하러 다니고, 경제부 할 때는 부동산 팀 출입이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저는 사실 서울시청 출입 기자 제일 오래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를 할 때는 얘들은 이제 라니아라고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걸그룹인데, 오죽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 뉴스에 다 나왔을까. 근데 이제 얘네 얼마 전에 미스트롯 할 때 보니까 거의 미스트롯에 이제 걸그룹 특집으로 해가지고 라니아 출신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반가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건 국회팀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크맨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그 인수위 팀장을 잠깐 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청와대 출입 기자로 파견을 가서 그 첫 주 주말에 대통령 등산했잖아요. 북한산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노조 일을 하게 돼가지고 사무국장으로 2018년부터 일하다가 작년에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노조 일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건 저희 MBN 신입 기자들 들어오면 MBN 수습 기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거기에 추가로 요즘 업계 상황을 좀 더 덧붙여갖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의 차이 좀 말씀드리고, 요즘 방송 뉴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최근의 업계 이슈들, 최근에 방송사 업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흔히 이제 뭐 같은 기자 업종이라고 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아이템 회의를 한다고 해봐. 뭐 제 시범 강의 앞부분에 조금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사회부 팀원이야, 내가 캡이야,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이템 회의를 하잖아요. 그 신문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야, 그거 얘기 돼? 신문 기사라는 건 얘기거리야. 너네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수다 떨잖아. 그때 얘기할 만한 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며칠 전에 트럼프가 총 맞았대. 총 맞았는데 고기를 살짝 돌려서 살았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송사야. 방송사에서 캡이 이제 아이템 회의를 해. 그러면 이게 누가 여러분이 나한테 발제를 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야, 그거 그림 돼? 그림 있어? 트럼프 사건은 그림이 있죠. 딱 총 맞는 순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도 되고 얘기도 되는, 그러니까 핫 아이템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다 탑으로 올려갖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제가 이제 옛날에 사회부 기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광진 라인에서 어린이 대공원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어떤 아줌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온 거지. 근데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돌이 날라와갖고 머리를 딱 때린 거야. 그래갖고 누구야 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 코끼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코끼리 태산이 사건입니다. 네, 이 태산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코끼리가 뒤에서 코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광진경찰서에 이 태산이를 신고를 한 거예요. 코끼리가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내 돌을 맞췄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부 기사로 됐던 사건인데, 이게 신문사에서는 이 사건은 뭐 휴지통, 만물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네 이제 시덥잖은 가십거리로 아주 조그맣게 그 텔레비전 시간표 옆에 조그맣게 나오고 마는 건데, 방송 기자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방송 기사에선 이건 그날의 주요 뉴스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손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사가 아직 종편이 출범하기 전이어서 KBS, MBC, SBS, YTN, MBN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5대 방송사가 다 이때 코끼리를 취재하러 갔어. 그래갖고 코끼리 뒤에 놓고, 제 뒤에 보이는 코끼리가 바로 태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탠딩 잡고 그날 뉴스에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는 그림이 되는 게 우선이다. 그림이 되는 아이템을 기사를 쓰는 게 방송 기사다. 방송 기자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10년쯤, 2014년쯤이죠. 이 신문의 위기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방송의 위기인데, 신문의 위기는 한 10년 전쯤에 이미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안 봤죠? 너네는 보나? 언론사 준비하니까 너네는 좀 보나? 근데 대개는 이제 무슨 기관에 있는 홍보팀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조간신문 받아갖고 아침에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대개는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뭐 포털에 올라온 거나 몇 개 클릭해서 보고 말지. 누가 신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신문의 영향력이 쭉 줄어들면서 이제 지상파 TV, 특히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지상파 TV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스마트 미디어, 뭐 블라블라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문들이, 아, 이게 더 이상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는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방송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지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시대가, 방송 뉴스의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어때요? 기자들도 이런 사람들.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지금도 방송 기자 하고 계시죠. KBS의 박대기 기자. 저랑 동기예요. 제가 군대 동기야. 공군사관학교, 아니, 공군 장교 군대 동기고,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는 위신데, 9사학번이라 나이는 위인데, 내보다 좀 늦게 아마 KBS에 입사를 했나 뭐 그럴 거예요. 이분도 장교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뭔지 알죠? 이게 방송사고예요, 원래는. 원래는 KBS는 7번이 있고 9번이 있잖아. 그래서 날씨를, 폭설이 내리는데, 날씨를 원래 이제 7번, 뭐 이런 기상캐스터한테 물리려고 했는데, 방송기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잘못 물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콜이 왔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중얼중얼 연습을 했던 거야. 지금 이 시간 눈이 많이. 근데 이제 중얼중얼 연습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방송사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워낙 뉴스가 많고 방송도 많으니까 별로 꺼리도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공중파에서 방송사고가 나면 다 기사가 나왔어요. 워낙 드문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쫙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사진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 자체는 별거 아닌 그냥 이런 방송사고가 있었다 이건데, 사진이 이제 이 양반이 생긴 것도 조금 이렇게 코믹하게 생기시고, 그 다음에 이름도 박대기고, 근데 요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웨이팅이야, 웨이팅.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그렇게 정의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거리가 돼서 이슈가 됐는데, 또 이분이 그때 원래는 처음에 눈이 안 올 때부터 대기를 했잖아. 그래서 매 시간 그 중계를 탈 때마다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네티즌들이 재밌으니까 캡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눈을 하나도 안 맞았다가 점점 이제 중계를 탈수록 눈이 점점 쌓여가는 눈사람이 돼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밈처럼 요즘 말로 하면 밈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박대기 기자가 지금도 뭐 나중에 광고도 찍고 뭐 여기 많이 나왔죠. 이게 사실 이게 방송 잘하면은 기사가 안 되고 방송 사고 내면 기사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이게 뭔가 사실상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 기자 하나하나가 약간 연예인처럼 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게 이제 정치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이런 분들이죠. 우리 정동영은 대선 후보였죠. 요번에 다시 국회의원 됐죠. 나이 뭐 70 넘어갔고 박영선 씨는 서울시장 후보도 몇 번 했고 얼마 전에 총리로도 갑자기 이름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이런 분들이 이 옛날에는 신문 기자들이 사실은 더 진짜 기자고 방송 기자는 뭐 딴따라라 그래갖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존중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 때만 해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옛날에 땡전 뉴스라는 말 알죠? 땡전 뉴스. 띠띠띠 땡 하고 9시 10억 올리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 뭐 저 일정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호가 뭔지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호. 원래 옛날 사람들은 앞에 뭐 호가 있잖아. 두 글자짜리 호가 있잖아. 전두환 대통령의 호는 원래 일해예요. 일해. 큰 바다. 그래서 일해재단이라고 자기 이름을 딴 재단도 지었는데 그건 진짜 호고 그때 이제 학생운동 하던 운동권들이 이제 장난삼아 붙였던 호는 뭐냐면 오늘. 왜냐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 항상 뉴스가 탑 뉴스가 오늘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시작하니까 호가 오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순자 여사는 호가 뭔지 알아요?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 와이프잖아요. 당시 영부인. 한편 이순자 여사. 이순자 여사는 항상 그 다음 달 두 번째 꼭지로 이순자 여사 동정이 나가는 거야. 그 정도로 방송 뉴스라는 게 완전히 정부에 장악돼가지고 사실상 어용 뉴스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송 뉴스를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언론은 신문이었지. 그래서 동아일보 뭐 이런 데가 그때는 야당지여가지고 막 정부 비판도 세게 하고 막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방송사 기자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제 기자들 사회에서는 뭐 제대로 얼굴 내미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화가 되고 이제 방송사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점점 안 보게 되고 방송 기자 하나하나가 스타화되면서 이제 그런 스타 방송 기자 시스템을 잘 활용한 게 MBC예요. MBC는 KBS에 비해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기자 하나하나들한테 이름을 달아서 코너를 준다든가 뭔가 캐릭터를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앵커 기회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동영이나 박영선 씨 이런 분들은 뭐 국회의원 되고 정치권으로 나가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방송사의 특징은 신문사에 비하면 이 독립성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문사는 신문을 찍어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신문사는 자기가 돈 내갖고 종이 사고, 자기가 돈 내서 잉크 사고, 자기가 윤정기 돌려갖고 신문 만들어서 자기 배달망으로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도움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허가를 받을 일이 없어. 신문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기본 그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매체란 말이야. 근데 방송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KBS, MBC가 그 전국에 있는 그 이렇게 전선 다 깔았습니까? 우리는 케이블 방송 하잖아요. 전국의 케이블 선을 MBN이 다 깔았습니까? 방송국들이 그걸 깐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깔은 거잖아요. 정부가 전기줄 다 놓고 랜선 다 깔고 인터넷 되게 한 게 정부가 한 거지 민간 기업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깐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국들은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계속 받게 된단 말이야. KBS, MBC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있고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회의 규제를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규제를 받는 거죠. 신문은 그렇게 규제할 수가 없죠. 신문을 그렇게 규제하면 그냥 검열이죠, 그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신문은 오로지 독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라는 독자만이 판단하지만 방송은 특히 공중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방송일수록 점점 더 규제의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너무 선정적이라든가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좀 오버하면 정부가 들어가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방통위니 뭐 방심이니 뭐 요즘 선방심위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어느 정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 거죠. 자, 그런데 공중파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파업을 하고 노조가 2개, 3개 생기고 자기들끼리 막 내부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게 이제 2014년, 15년 그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중파 내부에 굉장히 심한 분란이 있었고 그 시기를 틈타면서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이른바 종편이라는 걸 허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편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이전에 없던 방송국들이 생겨나면서 이분들은 사실 다 우리 MBN 출신들이에요. MBN 방송 기자를 하다가 종편이 출범하니까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송 기자를 해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송 기자를 해본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간판 앵커로 이렇게 많이 쓰고 뭐 이런 분들이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인기도 끌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편이 출범하면서 공중파에서 은퇴했던 분들. 공중파에서는 사실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선배로서 뒤로 물러나서 예를 들면 무슨 국장을 한다든가 관리자를 했던 분들이 근데 젊었을 때 방송을 했고 그때는 방송국이 KBS, MBC 2개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한 유명세를 얻었죠. 우리 손석희 씨나 김주아 앵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종편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컴백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공중파 안에서는 후배들한테 이제 어린 후배들한테 떠밀려갖고 은퇴했던 양반들이 다시 컴백을 해서 손석희 앵커는 JTBC의 보도부문 사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앵커도 한참 하시고 최근에 다시 MBC로 또 복귀를 했죠. 그래서 MBC에서 이제 그 대담 프로를 진행하고 있고 김주아 앵커도 사실은 후배들한테 이제 아나운서였으니까 밀려가지고 11시 뉴스 진행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만하게 돼서 사실상 방송을 이제 못하게 되는 라디오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김주아 앵커가 종편 시대를 맞이해서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우리 회사로 와서 무려 이사로 오셔갖고 지금까지 10년째 MBN에서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브랜드의 힘인 거죠. 젊었을 때 구축한 브랜드가 사람들은 익숙한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송계에 이 지난 10년간 크게 이제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크게 2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공중파의 경우에는 이 제작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KBS랑 MBC만 있던 시절에는 이른바 종합뉴스라고 해서 백화점식 뉴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정치부 기사 한 5개 나오고 사회부 기사 한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부 기사, 산업부 기사, 전국부 지방 기사,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부 이렇게 마지막에 날씨 이렇게 해가지고 30개 꼭지 정도로 리포트를 구성해서 1분 30초 리포트를 쭉 틀어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이제 뉴스의 포맷이었는데 이 공중파 두 개만 KBS, MBC만 있던 시절에 누가 참전합니까? 이 90년대 후반부터 SBS가 참전을 하게 되죠. SBS 입장에서 후발 주제였고 기자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공중파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SBS가 어떤 비상 경영을 하게 되냐면 예능 담당 PD를
보도본부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인 거죠. 되게 보면 왜냐면 보도본부는 기자의 영역이고 제작본부는 PD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기자와 PD는 방송사의 양대 직군으로서 엄격하게 이제 자기縄바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SBS 뉴스가 도저히 공중파에 KBS MC를 못 따라가니까 예능 PD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뉴스를 더 재밌게 만들어라 이렇게 특명을 내린 거죠. SBS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작을 강화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를 그 처음에 앵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앵커 멘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두 문장 얘기하고 뭐 윤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럼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SBS가 사이버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앵커가 걸어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걸어 나와.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예를 들면 올 동해 바다에 미 핵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뭐 항공모함이 오늘 들어왔어. 그러면 갑자기 사이버 스튜디오에 바닷물이 쫙 차. 우리는 CG죠. 바닷물이 차면서 옆에 갑자기 잠수함이 팍 들어와. 그리고 물 팍 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수함에서 뭐 시연을 했는데 미사일을 발사해. 그럼 미사일이 슉 날아가. 스튜디오에서 쭉 날아가가지고 뭘 팍 맞춰. 뭐 이런 거를 막 CG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마치 이제 예능 이렇게 뭐 드라마에 들어간 CG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화려한 3D CG가 포함된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제작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리포트는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에다가 더빙, 입히무, 그리고 인터뷰 몇 개 넣으면 그냥 리포트가 되는데 그 리포트 하나하나의 제작을 엄청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 그리고 예능 PD가 들어가서 그걸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걸 제작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SBS가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뭐야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당연히 KBS, MBC도 비슷하게 따라 했겠죠. 그러면서 KBS, MBC, SBS 3대 공중파의 뉴스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때깔이 좋아지고 CG가 많이 들어가고 화려해지고 리포트의 형식도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른 형식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제작을 강화하는 흐름이 한편에 나타납니다. 자, 그게 공중파의 흐름이고 그럼 우리 종편들은 어떻게 했을까? 종편이나 YTN 같은 보도 채널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와이드 뉴스를 확대를 한 거야. 왜냐하면 종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낮에 봅니까? 밤에 봅니까? 일반적으로 공중파를 밤에 보고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걸 하니까 예능도 주로 저녁 때 하죠. 그리고 낮에는 종편을 틀어놓는단 말이야. 낮 시간대에 공중파가 안 했으니까 그때는 요즘은 공중파가 24시간 방송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공중파는 저녁 때 방송을 하고 낮엔 방송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종편을 보다가 케이블을 보다가 저녁 때 공중파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낮에 뉴스를 해야 되는데 이 뉴스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낮에 아직 상황이 끝나지가 않았잖아. 여러분도 현업을 가보면 알겠지만 리포트라는 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 취재를 갔다가 다시 방송국으로 복귀를 해서 찍어온 영상을 인제스트를 하고 그게 들어가면 그걸 봐가면서 리포트를 쓰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마지막에 더빙을 입히고 그렇게 해야 리포트가 제작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 6시, 7시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9시 뉴스였잖아. 좀 땡겨져서 8시 뉴스. 그럼 9시 뉴스, 8시 뉴스에 맞추려면은 그 시간쯤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제작을 해서 저녁 때 마감을 쳐야 리포트가 나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종편은 어때요? 4시, 5시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시, 3시부터 이미 뉴스를 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리포트가 완성이 안 됐고 이미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야. 근데도 뉴스는 내보내야 되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드 뉴스라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길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뉴스를 생중계로 보여줘. 그러면서 출연자를 불러. 그 이슈에 관한 전문가를 부르든가 아니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리포트가 제작이 되잖아. 리포트가 저녁 때 제작될 때까지 낮 시간에 막아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와이드 뉴스야. 여기 사진을 보세요. SBS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파 뉴스는 이런 식이죠. 되게 남자 앵커가 하나 있고 남자 앵커는 되게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자. 그 보도국이 최고의 에이스. 나이도 좀 많고 어느 정도 모든 부서를 두루두루 경험한 이제 최고의 에이스 기자가 앵커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누가 해요? 아나운서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자 아나운서. 여자 앵커는 되게 여자 아나운서의 역할이죠. 지금까지는 되게 그렇게 성 역할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고 해서 KBS가 아예 여기자를 혼자 단독 앵커로 올리기도 하고 안경 쓰고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런 게 일종의 어떤 틀을 깬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포맷은 이런 식이야. 잘 나가는 남자 기자 앵커와 제일 예쁜 여자 아나운서 앵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종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왁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리포트를 계속 틀어주는 거죠. 기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온 리포트를 1분 30초짜리를 한 30곡지 정도 틀어주면 뉴스가 끝나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 공중파에서 말하는 종합뉴스. 종합뉴스라는 건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기 때문에 종합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드 뉴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밑에 빨간 색깔로 시뻘건 색깔로 단독이 막 나가요. 뭐 이게 속보가 막 나가죠. 뭐 큰일 난 것처럼. 되게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속보를 막 치는 거야.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뉴스를 보지 않아요. 되게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죠. 뭐 밥을 먹고 있다든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든가. 근데도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앵커가 막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난리를 치고 이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리고 빨간색으로 속보를 막 척척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꺼놓고 봐도 그냥 화면만 흘낏 봐도 아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자막도 이렇게 시끄럽게 치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앵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연자를 잡아주면서 출연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이드 뉴스라는 거지. 그래서 종합 뉴스는 공중파에서 많이 하고 백화점식 보도라고 해서 모든 부서의 리포트를 다 틀어주고 리포트 위주고 리포트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리포트가 틀리면 안 돼. 왜냐면 제작까지 해가지고 나갔는데 틀리면 이거 물릴 수가 없잖아. 메인 뉴스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보를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팩트체크나 어떤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기자 하나하나가 좋은 기사를 물어오는 게 중요하지. 기자 하나하나가 좋은 단독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남자 기자, 여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앵커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와이드 뉴스는 어떻게 하느냐? 와이드 뉴스는 낮 시간에 하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 위주로 진행하고 주요 뉴스 위주로 방송을 하죠. 예를 들면 종합 뉴스에서는 백화점식으로 30곡째 리포트가 다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트럼프가 총 맞은 사건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도 종합 뉴스에서는 리포트 한 두세 개, 거기에 출연 하나, 이 정도면 끝나죠. 그거 갖고 왜냐면 다른 부서 뉴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낮 시간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총 맞은 거 하나만 갖고 1시간 내내 떠들죠. 왜냐면 전문가 불러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고 뭐 이것도 보여줬다고 저것도 보여줬다고. 왜냐면 대담을 하니까 시간을 계속 끌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주요 뉴스 한 두세 개 정도로 1시간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시청률은 이게 잘 나올까 이게 잘 나올까? 종합뉴스와 와이드 뉴스 중에 뭐가 더 사실 시청자들의 집중력이나 몰입도를 더 오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와이드 뉴스가 더 낫다. 왜냐하면 주요 뉴스를 더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잖아. 종합뉴스는 주요 뉴스 한 4-5개 앞에 하고 나면 나중에 일반 뉴스로 주요 뉴스가 아닌 걸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이드 뉴스는 하루 종일 주요 뉴스를 하잖아. 1시간 내내 주요 뉴스를 갖고 떠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요 뉴스가 시청률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연과 대담을 위주로 하게 되고 속보를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앵커 할 때 보면 그때가 이제 안철수 씨가 막 정치 시작해가지고 막 그 대선 출마 선언하고 현충원 방문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앵커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내 앞 타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 타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준비하래. 근데 이제 내 뉴스를 딱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주요 뉴스 딱 끝내는데 안철수 들어온다 이러는 거야. 그 생중계 화면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 현충원이 미쳐지는데 안철수가 저기서 걸어와. 뭐 프롬프터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 왜냐면 아무것도 상황이 없고 기자가 보내준 것도 없고 그냥 화면 오는 거 보고 그냥 뭔가 떠들어야 돼요. 앵커 큐! 아무 얘기나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옆에 이렇게 참모들이 대동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건 유민영 씨 언론 홍보만 유민영 씨고 송호창 변호사가 이번에 국회의원 이번에 수원 당선됐는데 이번에 합류한 모양입니다.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화면 보고 떠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 원고 없이. 그러니까 속보 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나운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취재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 현장에 나가서 정치부 기자도 해보고 사회부 기자도 해보고 그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는 고참 앵커가 고참 기자가 앵커를 해야 사실은 이런 속보 상황에 원고 없이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와이드 뉴스에서는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앵커라는 게 원래 말 자체가 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뉴스가 흔들리지 않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앵커거든. 그러니까 앵커는 아는 것도 되게 많아야 되고 어떤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원고가 없어도. 근데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앵커들은 이미 다 앵커 멘트를 기자들이 써서 올리면 그걸 예쁘게 좀 고쳐갖고 프롬프터 보면서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종합뉴스의 앵커는 앵무새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남이 써준 원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취재기자 출신은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그냥 앵무새라고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와이드 뉴스의 앵커는 그런 앵무새여 갖고는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앵커가 속보기사도 처리 잘해야 되지만 시청자들을 어떻게든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신속하게 하면서도 몰입도 있게 괜히 이제 뭐 소리도 지르고 캐릭터도 잡고
그 우리 회사의 뉴스파이터라고 낮 시간대 김명준 선배 있잖아요. 그 SNL에서 이렇게 풍자하고 그랬던. 이렇게 뭐 괜히 막 종이 빙빙 돌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입니까? 하면서 막 화내고 뭐 그렇게 캐릭터를 잡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그 앵커를 보러 또 시청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남녀 공동 앵커보다는 단독 앵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둘을 앉혀놓으면 말이 꼬여. 원고 없이 해야 되니까 원고 없이 하는 속보 상황에서 앵커가 둘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말하다가 그 오디오가 꼬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이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명만 시키는 경우가 많죠. YD뉴스에선. 그래서 이제 YTN과 MBN이 처음에 이 YD뉴스를 처음에 포맷을 도입해서 밀고 나갔는데 사실 YTN은 우리보다 좀 늦었어요. 이 YD뉴스를 처음 도입한 건 MBN이야. 왜냐하면 종편이 생기기 전에 보도채널 2개만 있던 시절에 우리도 보도채널이었죠. YTN은 KBS 출신들이 와서 만든 회사예요. 연합뉴스에서 분사에 나올 때 방송사 경험은 KBS밖에 없으니까 KBS 출신들을 영입해 와가지고 만든 게 YTN 뉴스야. 그래서 YTN은 기자도 많고 그리고 리포트를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계속 개비를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9시 뉴스를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YTN 뉴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리포트가 나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도 채널을 할 때 YTN하고 같이 23번, 24번 이렇게 해서 채널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YTN은 기자도 한 70명 되고 카메라 기자도 한 50명 되고 막 이래요. 기자도 100명 넘고. 근데 우리는 내가 입사했을 때 카메라 기자가 25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YTN에 비해서 카메라 기자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는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YTN은 한 명이 카메라 기자 한 명이랑 1대1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취재해서 리포트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카메라 기자 혼자 하루에 리포트를 2-3개를 말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전에 잠깐 나랑 이렇게 인터뷰 좀 하고 카메라 기자는 딴 데로 가. 그럼 난 스탠딩도 못해. 그리고 그냥 그 취재한 것만 가지고 리포트를 써야 돼. 자료가 영상이 없으면 자료 화면으로 붙여야 돼. 그러니까 리포트의 질이 아무래도 YTN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리포트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 YTN을 쫓아가야 됐던 거야. 그래서 와이드뉴스라는 형식을 이 정운갑 국장이라는 양반이 자기가 CNN을 견학을 가서 CNN을 보니까 CNN은 24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잖아요. CNN은 마감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CNN은 리포트가 없다는 거예요. CNN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방송 뉴스라는 건 당연히 리포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CNN은 리포트가 없이 꾸준히 뭘 해요? 계속 중계를 물리잖아. 전 세계의 무슨 속보 상황 계속 중계를 물리고 리포트가 안 나가잖아요. 1분 30초짜리 리포트가 없고 계속 현장 상황을 보여주면서 대담을 하는 거야. 그걸로 24시간 뉴스를 끌고 가는 거야. 출연자 계속 부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방식의 YD뉴스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뉴스, YD뉴스라는 양대 어떤 포맷이 생겨난 거야. 그 뉴스에서.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인물이 누구냐면 손석희 사장이에요. 손석희 사장은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손석희는 방송기자를 방송사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를 구축을 한 사람이죠.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수의 입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유명한. 이게 뭐 이 사람이 뭐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언론 탄압이 그 군사정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이제 그 방송사에 대한 탄압이 있어갖고 아마처럼 이제 손석희가 MBC 노조 활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그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경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파업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수의를 입고 그 법정에 아마 출두를 했나 그런데 이제 후배 아나운서들이 손석희 선배 힘내세요 이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요 사진이 딱 찍혀갖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손석희라는 사람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아나운서였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고 아나운서였어요. 그리고 MBC만 해도 공중파잖아요. 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출신 방송기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 국민대학교 나오셨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학벌이나 아니면 방송국 안에서의 어떤 직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메인 뉴스를 앵커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왜냐면 공중파 메인 뉴스는 남자 기자가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9시 뉴스 앵커를 잠깐 했죠. 뉴스데스크 앵커를 잠깐 했는데 올해는 못했죠. 왜냐면 뭐 엄기영이라든가 뭐 기자 출신 워낙 정동영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9시 뉴스 앵커에서 내려오고 나서 뭘 합니까? 이 라디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아침 6시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분도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데 라디오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승진입니까? 좌천입니까?
좌천이죠. 너는 그냥 라디오로나 가. 그 라디오 가서 이제 라디오나 진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방송사 시험 문제나 내는 이제 관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현업에서 빠지게 되는 건데, 이제 손석희 씨는 이 라디오로 좌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해서 뭐냐면 아침 6시부터 끊임없이 생중계를 한 거야. 끊임없이 생방송으로 그때 가장 핫피플, 뭐 그 당시 같으면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그런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과 끊임없이 전화 연결을 한 거야. 전화 연결해서 전화 인터뷰로 생중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와이드 뉴스가 없던 시절인데 손석희는 라디오를 통해서 와이드 뉴스를 한 거야. 그 대담과 전화 연결과 이런. 왜냐면 아침 6시에 그 전에 라디오 뉴스는 그냥 전날 한 방송 리포트를 그림 없이 그냥 소리만 틀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이미 다 전날 지난 뉴스고 밤사이에 뭐 새로운 뉴스 터지고 그랬는데 전날 나간 걸 재방송으로 아침에 그냥 리포트 음성만 들려주는 거였거든. 근데 손석희가 시선 집중을 맡으면서 계속 이거 뭐 이런 거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전화 연결하자. 그래서 아침에 새벽 시간에 막 전화 연결을 하면서 출근길 어떤 시청자들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 뉴스에 하필이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그런 어떤 포맷으로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한 거죠. 이거를 뭐 거의 6년, 7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이걸 잘해서 나중에 MBC 100분 토론 진행자가 되고, 원래 MBC 100분 토론은 이게 내부 인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정운영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있고 이렇게 셀럽들이 원래 진행하는 거였어. 근데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가면서 이걸 내려놓게 되니까 그때 이제 MBC 시선 집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도를 구축한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러면 손석희가 이제 할 만하니까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해서 손석희의 100분, 그러니까 원래는 MBC 100분 토론이에요. 그 MBC 100분 토론이었다가 손석희 아나운서가 워낙 이걸 오래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MBC 퇴직할 때까지 100분 토론을 진행자를 하면서 그냥 국민 앵커가 된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이분은 평생을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MBC를 퇴직할 때 이분은 석사밖에 없어요. 박사학위도 없는 석사 출신인데 그 회사에서 보내준 연수로 가가지고 1년 잠깐 해가지고 그거 석사학위 해갖고 온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성신여대 교수로 풀타임 교수로 가서 정규직 교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JTBC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JTBC 그때 뉴스가 완전히 그 바닥을 찍어가지고 도저히 이걸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석희를 영입해서 뉴스를 확 일신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탄핵 보도로까지, 국정농단 보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방송의 지난 10년간 그 공정파와 종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뉴스를 보는 형식이 또 달라지는 거야. 그 모바일 뉴스를, 옛날에는 그래도 TV를 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다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18년을 거치면서 뭐가 터지냐면 유튜브가 빵 하고 터진 거야. 사람들이 2018년부터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찌양이 이제 레카한테 그 이렇게 그 사이버 폭력 당하고 뭐 돈 뜯기고 이런 거를 그 공개를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찌양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어?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유튜브가 없는 시절이었으면 나 같은 방송 기자를 찾았겠지. 뭐 조중동이든 뭐 KBS, MBC든 유명한 방송 기자 있으면 어떻게 뭐 제보를 하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묻고 물어가지고 방송사 기자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자를 만나서 펑펑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아유 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1시간쯤 얘기하면 그러셨군요 하면서 방송 기자가 그걸 기사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인터뷰는 한 20초 나가죠. 그리고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냥 단독 뭐 찌양 뭐 이런 일 당했다 해가지고 1분 30초짜리 리포트로 소화하고 땡. 그리고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갔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옛날 같으면 기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취재원은 기자가 만들어주는 포맷 안에 그냥 이렇게 삽입될 수밖에 없어요. 취재의 내용으로 삽입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찌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채널에 나와. 자기가 이미 1000만 유튜버잖아요. 자기 채널에 나와서 자기가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전 국민이 그냥 그대로 생방송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 중에서 우리가 캡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리포트를 만들잖아. 우리가 찌양을 인터뷰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유튜브에 나온 걸 인터뷰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뉴스 생산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송 기자라는 건 그냥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편집해서 내보내는 사람밖에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모바일 방송 뉴스 빵 하고 터지면서 저희 뭐 매경에서 레이더 P라고 하는 별도 채널을 만들어서 모바일 뉴스를 저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BS는 뭐 스브스 뉴스라고 진작부터 그런 걸 만들었고, MBC는 뭐 14F, 뭐 KBS는 또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방송국들이 다 유튜브 채널을 파서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걸로 경쟁하는, 이제는 시청률이라는 건 뭐 조사를 하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죠. 구독자가 몇 명이냐,
조회수가 몇만 회냐, 몇백만 회냐, 뭐 이걸 갖고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와버렸죠.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을 했고, 저도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는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하고 우리 후배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방송이 아까 이제 10년 전에 신문의 위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방송의 위기가 온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업계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이 이제 최고의 어떤 위기, 격변의 시대예요. 이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튜브는 이미 있었고 최근에 OTT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OTT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방송사의 기본적인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죠. 이 넷플릭스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방송국들이 광고를 다 뺏기고 있는 거야. 뭐 넷플릭스가 직접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도 광고를 많이 하고, 옛날에는 방송 광고라는 건 KBS, MBC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라디오 광고 빼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광고가 있었어요. 전 국민이 다 기억하는 광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스타가 나와서 전 국민이 그 광고, 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때깔도 화려하고 누구나 다 그 CM송을 다 알고 있고, 그 광고를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런 식의 대형 광고가 있었어요, 방송국. 그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걸로 그 스타들도 돈도 많이 벌었고, 그 광고 효과도 엄청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스타가 나와가지고, 뭐 전지현 씨 옛날에 막 춤도 추고, 뭐 프린터 광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대스타들이 광고에 잘 안 나오죠. 출연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뭐 몇 억을 줘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을 때 몇 억을 줘서 광고를 만들면 몇백억의 매출이 나야 그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의 그 광고를 만들어서 그 정도 매출을 뽑아낼 수 없게 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방송을 안 보니까. 옛날엔 전 국민이 방송을 다 같이 보던 시절에는 방송의 광고만 틀면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만 확보하면 광고 효과가 분명했거든. 근데 요즘은 광고할 때가 너무 많아진 거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광고해야 되죠. 유튜브에도 온갖 분들의 광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맞춤형으로 보내주니까 전 국민이 다 똑같은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보고 싶은 광고만 보는 거야. 나는 들어가면 뭐 맨날 무슨 뭐 건강식품 광고 나오고 뭐 이렇게 위가 아프지 않냐, 눈이 침침하지 않냐, 뭐 이런 내 나이에 맞는 그런 광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나이에 맞는 광고를 보죠, 유튜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광고가 없어진 거야. 광고가 다 분절화되고 쪼개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제작비 그렇게 많이 들인 광고입니까? 다 보면 일반인 출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도 거의 안 나오고, 연예인 나와도 되게 이제 몸값 떨어진 옛날 연예인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거의 돈 안 들이고 그냥 5초 동안 빠르게 정보만 전달하면 되니까 광고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써. 써도 이제 다 분절화돼가지고 맞춤형 광고로 가니까 이제는 공중파가 엄청나게 공중파는 옛날에 KBS, MBC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기득권을 누린 거야. 이제 마치 통행세 받듯이 대한민국에서 광고하려면 KBS, MBC에 안 갖다 댈 수가 없었고, KBS, MBC가 드라마나 뭐 예능 만들면 무조건 거기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송국이 갑이고 광고주들이 을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거기다 광고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지금은 광고할 때가 너무 많아진 거야. 광고판이 너무 많아지고 광고주들이 갑이 되고, 저희 회사에 제발 광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중파의 물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방송사의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KBS부터 보죠. KBS는 이 수신료라는 걸, KBS는 광고, 2TV는 광고를 받지만 1TV는 광고를 안 받잖아요. 대신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을 했잖아. 사실 이 수신료라는 건 약간 꼼수였던 거죠. 전기세에다가 TV 수상기 이 수신료를 붙여가지고 한 달에 2,500원씩 그걸 전 국민한테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KBS 수신료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원래 이랬던 게 아니에요. 원래 초창기에는 KBS는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KBS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기로 용지 나눠주고 이거 KBS 수신료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그게 어려운 거지. 걷기도 어렵고 사람들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KBS가 하도 이제 아까 말한 땡전 뉴스 같은 걸 해주는 대가로 대신 이제 수신료 받는 걸 업무를 좀 편하게, 그때는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었으니까 그냥 전기료 받을 때 KBS 수신료도 같이 내게 2,500원을 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2,500원을 조금씩 뭐 1원 올리고 2원 올리고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전기세다 생각하고 수신료를 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집에 TV 없는 사람도 많죠. TV가 있어도 굳이 KBS를 봅니까? 보지도 않죠. 근데 왜 KBS 수신료를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난 KBS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게 된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안 맞게 되는데 이거를
그 알면서도 사실은 정치권과 방송계가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KBS가 워낙 또 영향이 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다가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이동관이 이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송 기술자라는 게 그 이미 MB 정부 때 한번 해봤잖아. 방송하고 한번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들의 그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거야. 어느 방송사는 뭐가 약점이고 어느 방송사는 뭐가 약점이고 이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관이 딱 들어서 수신료 문제를 딱 건드린 거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수신료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왜 내야 돼? 야, 한전은 또 민영화 됐잖아. 한전은 이제 공기업도 아닌데 왜 한전이 그걸 그 대리징수를 해가지고 KBS한테 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야, 별도 분리징수해.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KBS 분리징수 문제를 딱 꺼냈죠. 그리고 이제 박민이라고 하는 사장을 문화일보 기자, 방송기자도 아닌 사람을 신문기자 출신을 사장으로 딱 앉히고 분리징수를 막 추진을 해버렸죠. 그래갖고 그거를 막 그 KBS 노조에서, KBS 본부에서 그걸 소송을 걸어갖고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게 시행령으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위헌 소송 얼마 전에 각하됐죠. 지난달에 각하됐어요. 왜냐면 야 그거 니네 얘기 안 돼. 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편법이었어. 그냥 야 그리고 너네 KBS, ETV에서 광고도 하잖아. 너네 뭔데 계속 그렇게 꽁으로 수준을 받아온 거야. 그래갖고 별도 징수해.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별도 징수 지로 용지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KBS 별도 징수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거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KBS도 아래로부터 이 수입이 왕창, 굉장히 KBS 수익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왕창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박민 사장을 앉혀갖고 KBS를 완전히 윤석열 맘대로 요리를 해도 KBS 파업하나요? KBS 노조 옛날처럼 파업해. MB 때는 막 파업하고 막 그랬잖아. 요즘 KBS 노조 파업 안 하죠. 이미 MB 때 파업하면서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내부의 갈등도 심하고 노조도 막 두세 개 생기고 분열되고 이래서 파업을 할 동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박민이 들어와가지고 막 4.19 그 세월호 10주기 방송 막 연기해버리고 막 그래도 기자회견을 하고 몇몇 노조, 나 같은 노조 전임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처럼 조합원들이 다 같이 단결해서 물러나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너네 까불면 수신료 불이징수 강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월급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KBS는 완전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뭐 파업도 못하고 그냥 박민 사장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KBS 뉴스 완전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자, 그리고 KBS가 그렇다면 또 이제 그 MBC의 문제가 있습니다. MBC는 이 민영화, 이번에 이진숙 그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옛날에 MBC 본부장 할 때 민영화 추진했던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방송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한국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가 관여하는 언론사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BBC 하나 있죠. 일본의 NHK 하나 있죠.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재난 상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방송국을 가질 수 있어. 뭐 전쟁이라든가 일본은 지진도 많이 나고 뭐 이러니까. 미국은 국영 방송이 있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3대 방송국이 다 민영 방송이에요. 그리고 주마다 케이블 방송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도 수백 개, 뭐 수천 개 있을걸? 그래도 다 민간 방송이지. 그거 정부가 돈 내가지고 운영하고 정부가 사장 바꾸고 정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갑자기 사장 바뀌어갖고 그 회사의 논조가 확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국에?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바뀌는 언론이 도대체 몇 개야? KBS 있죠? MBC 있죠? 뭐 YTN 있죠? TBS 있었죠? 거기에 서울신문 있었죠? 거기에 연합뉴스 있죠? 연합뉴스 TV 있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부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너무 많아. 언론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사를 정부가 많이 갖고 사실상 그 운영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울신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원래 이렇게 그 마사회 지분 같은 게 그게 다 정부 지분이다. 마사회 공기업이니까. 그 서울신문을 갖고 있던 공기업 지분들을 매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각 정권들이 언론사를 공정하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의 전리품처럼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서울신문은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호남의 건설사.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건설사한테 민주당 정부에서 서울신문을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을 왜 인수했을까요? 서울신문을 가지고 건전한 언론사 운영해 보려고?
건전하게 내가 진짜 세계 굴지의 서울신문을 뉴욕타임즈 같은 굴지의 퀄리티 페이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인수했을까요? 호반건설이? 왜 그랬겠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방송 언론사가 필요하죠. 광고해야 되니까. 자기네 분양 같은 거 광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신문은 프레스센터의 대주주예요. 프레스센터 건물 있잖아요. 서울시청 옆에 건물.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야. 이 건물을 부숴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예를 들면 한 7, 80층짜리 이렇게 그 주상복합 이렇게 단지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조 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청 앞이잖아. 종로 한복판이잖아. 당장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언젠가 잠재적으로 예를 들면 청와대도 나갔으니까 용적률도 높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용적률 높여갖고 100층짜리 빌딩 짓고 지하에 SFC 같이 상가장 넣고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언론재단이니 언론노조니 그런 거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임대 놓고 이렇게 하면 호반건설은 이거 하나로 완전히 그냥 굴제 대기업으로 확 이렇게 현대건설 수준으로 이렇게 지방건설사였다가 갑자기 이제 중앙굴제건설사가 되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한테? 호남 출신의 건설사한테. 왜? 전리품으로 나눠. 명분은 정부가 너무 언론사를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결국 나눠주는 거 보면 그런 식인 거야. 윤석열 정부는 또 뭘 민영화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YTN을 민영화했죠. YTN은 원래 정부가 엄청난 자산을 투자해갖고 만든 방송국이에요. 원래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을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시대를 열었을 때 24시간 뉴스 채널이 제대로 된 게 하나는 있어야지 해가지고 YTN 만들었는데 YTN이 몇 번을 부도가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중계차를 16대를 구입을 했어. 우리 회사는 내가 입사했을 때 중계차 겨우 한 대 있었어. 그것도 아주 조그만 미니 중계차. 왜냐면 중계차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 그리고 그걸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YTN이 무슨 대단한 광고가 들어오겠어. YTN 광고 보면 죄다 상조 광고 아니면은 무슨 화환 광고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험 광고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중계차 16대를 어떻게 운영해.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계속 부도가 나는 거야. 부도가 날 때마다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하고 부도 나면 또 공적 자금 투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24시간 뉴스 채널이 하나는 필요하다 해서 정부가 계속 살려놓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줬냐면 여러분 그 남산에 서울타워 있잖아요. 서울타워 운영권까지 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곤돌라하고 서울타워 운영권이 YTN 거야 그게. 그것까지 YTN한테 줘가면서 왜냐면 서울타워가 있어야 중계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엄청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갖고 키운 회사가 YTN이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유진그룹이 뭐야? 유진투자증권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사 레미콘 업체. 그게 유진그룹이거든. 사실은 건설사예요. 건설사한테 또 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언론사는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또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산업이 또 그 언론을 장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또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10조 이상의 대재벌은 어차피 언론사를 못 가져. 그럼 10조 이하면서 적어도 천억 정도는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 현금이 있는 회사가 뭐가 있어요? 다 건설사밖에 없는 거야. 건설사는 그래도 아파트 짓고 이러면 현금이 쫙쫙 들어오잖아요. 분양대금 같은 게.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방송국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YTN을 유진그룹이라는 모르긴 하지만 또 경상도 계열의 건설사겠죠. 거기에 넘겨주고 대신 김백이라고 하는 그 YTN 내부에서 MB 정부 때 잘 나갔던 경영자 사측 기자 출신이겠죠. 그 사람을 도로 이렇게 사장으로 앉혀갖고 너희들한테 경영권 줄 테니까 사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 그래갖고 뉴스를 우리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갖고 불공정보도 대국민 사과. KBS에 박민이 있다면 YTN은 김백이 왔죠. 그래갖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갑자기 특별 편성을 해갖고 사장이 직접 나와서 그동안 YTN이 불공정 보도를 해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음해하는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불공정 방송을 해왔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거야. YTN 사장이. 근데 YTN이 그렇게 했습니까? YTN하고 KBS는 정말 무색무취하게 정말 기계적 균형으로 보도를 하는 방송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영방송에서 보기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회사들인데 그런 방송을 이렇게 불공정 보도를 해왔다고. 박민도 그렇고 박민도 시작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김백도 들어오자마자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게 불공정한 거지 사실. 불공정 보도를 사과한 게 불공정한 거지.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그 기자들이 해왔던 방송을 완전히 불공정 방송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이런 그림을 쓰지 마라. 김건희 여사가 화장 안 하고 그 이렇게 명품백 받는 그런 영상 같은 거 쓰지 마라.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YTN 내부에서도 막 부글부글하고 뭐 노조는 반발하고 그러지만 옛날처럼 파업은 못하죠. 왜냐면 파업을 한번 해봤고 파업 당시에 워낙 출혈이 컸고 YTN에도 방송 그 노조만 3개예요. 파업하면서 서로 노조가 2개, 3개로 쪼개져 있고 서로 싸우고 막 노사 갈등보다 노노 갈등이 훨씬 심해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힘이 안 모이는 거지.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SBS 여러분이 이제 가려고 하는 올해 시험 보는 이번 주에 시험 보는 SBS는 어떠냐? SBS는 끊임없이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이슈는 예능하고 드라마를 분사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SBS가 뭘로 돈을 벌어요? 1박 2일 뭐 이렇게 그 런닝맨 SBS가 예능하고 드라마로 돈 벌잖아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 그렇죠? 근데 SBS가 예능하고 드라마를 분사를 해서 다른 회사로 팔아버렸어. 그럼 SBS는 뭐가 남는 거야? SBS 본사에 뭐가 남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SBS 본사에는 보도하고 교양만 남는다는 거야. 보도하고 교양이 돈이 벌립니까? 그러니까 아무 돈을 못 버는 껍데기만 남기게 된 거야. 왜 그렇겠어요? SBS의 모기업이 뭐야? 아까 말한 건설사 태용이잖아. 태용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워크아웃 있었잖아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태용 같은 그 대규모 건설사는 SBS가 그 태용이 성장한 것 자체가 SBS 덕분이에요.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서울방송 불화할 때 지금 그 노소영 관장이랑 그 똑같잖아.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SBS한테 일종의 특혜처럼 그 공중파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 그때 태용건설이 이걸 받아서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관급 공사 같은 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이 SBS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태용이 엄청나게 원래 시골 건설사였던 게 갑자기 중앙에 굴지의 건설사로 커졌잖아요. 그래 너무 이제 몸집을 많이 불리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그 코로나 위기 같은 거 오고 불경기가 오면서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쌓여갖고 태용이 워크아웃 위기로 가니까 SBS 토해내라 그랬는데 이거는 못 토해내지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게 예능이랑 드라마를 분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돈 되는 분야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설사 위기 워크아웃의 자금으로 쓰고 뭐 아마 그걸 바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뭐 그런 돈 되는 거 이미 많이 팔아갖고 그 태용이 많이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드라마랑 예능 분사하고 보도랑 교양만 남아갖고 SBS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SBS가 월급을 올려줄 수 있겠어요? 이제 수익이 안 나는데 걔들도 이제 노조 우리 뭐 SBS 본부에서 임금 협상 할 거 아니야. 올해 임금을 뭐 10% 올려주세요, 5% 올려주세요 하면 야 우리 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인데 지금 드라마도 없고 예능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니까 계속 구조적인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고 있다. 왜냐면 사측에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제 노사관계도 편해지고 월급도 적게 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돈 되는 회사는 다 분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분은 이제 이것도 OTT에 대응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OTT 드라마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막 300억, 400억짜리 드라마 만들잖아. 우리는 한 편당 1억짜리 드라마도 쫄려갖고 못 만드는데 이거 만들었다가 시청률 안 나오면 그 온팡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제작비. 그래서 쫄려갖고 못 하는데 공중파는 그 OTT는 막 그런 걸 국제 자본이니까 뭐 몇백억 들어가고 드라마 만드니까 근데 그거 다 공짜로 보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사실 몇천원만 내면 다 공으로 보잖아. 그러면 눈높이가 막 이렇게 높아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방송국이 맞출 수가 없는 게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다 분사를 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외부 투자 자금을 끌어와서 그래야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좀 때깔 나는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에 OTT에 납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명목으로 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논리를 보면 그럴듯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야? SBS 직원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분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지금 강건호 불꽃듯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SBS 상황이고 JTBC는 이게 더 극단화된 사례가 JTBC야.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면 JTBC가 되는 거야. JTBC는 지금 올해 망하냐 내년에 망하냐 뭐 이런 수준이에요. JTBC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홍석현 창업주잖아요. 홍석현 회장의 욕심. 홍석현 회장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 야당 후보 시절에 JTBC를 자기의 어떤 대선 가도의 발판으로 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중앙일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손석희 사장을 데리고 와서 삼성을 조질려면 조져라. 자기가 삼성 대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조질 거면 조져라. 얼마든지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JTBC를 1등 방송국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손석희가 들어와가지고 뭐 에이스 기자들도 많이 영입하고 돈도 막 쓰고 때깔 좋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능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 뭐 많은 형님이니 뭐니. 그리고 드라마도 엄청 만들었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거. 굉장히 대규모 드라마를 막 만들어갖고 JTBC의 주가를 쫙 끌어올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JTBC가 거의 제4의 공중파처럼 굉장히 인기가 좋고 손석희가 또 그 이렇게 국정농단 때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청률도 끌어올리고 또 예능이나 드라마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지도를 짧은 시간에 많이 끌어올리긴 했어.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썼죠. 그래서 JTBC가 처음에 종편 승인을 받을 때 모았던 5천억을 다 썼어. 자본금 고갈. 이제 남은 투자받은 자본금 다 썼어요. 제작비 막 투자하느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하죠. 채권단들한테 빚을 져가지고 또 이미 만든 드라마를 안 틀 수도 없고 예능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 월급도 뭐 공중파 수준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JTBC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또 승계 이슈가 터집니다. 이 민간 방송국들은, 민간 회사들은 다 승계가 문제예요. 홍석현 회장이 대선 정치를 해보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는 홍석현 회장은 자기가 이 대선에 자기가 국정농단 사건을 뭐 이끌어내고 뭐 그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JTBC가 그걸 했으니까. 홍석현 회장은 자기가 이걸 발판으로, 홍석현 회장이 주민대사로 노무현 정부 때 발령이 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삼성 엑스파일에 그 뇌물 주고받고 이런 게 이제 이름이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주민대사 금방 내려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일종의 이제 재벌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리를 한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자기는 자기가 주민대사도 했으니까 외교 전문가다. 그래서 무슨 외교부총리 뭐 이런 직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거물급 대선 주자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그 바보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거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뭐냐면 통일외교안보 특보 자리를 줬어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그거는 이제 문정인 교수랑 똑같은 직함을 준 거야.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아니 내가 이 대선에 기여한 게 얼만데 세상에 나를 문정인 교수 나부랭이하고 똑같은 직함을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겠다 그러고 바로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혼자 대선 출마하려고 막 해변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림도 없지. 누가 그 기억해요? 홍석현 여러분 기억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홍석현의 어떤 그 이렇게 대선 나들이 뭔가 이렇게 그 이제 소풍은 실패로 끝나고 그 홍석현의 아들이 홍정도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홍정도는 되게 이제 좀 그 똑똑하고 굉장히 어쨌든 이 그 그립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홍정도가 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식 승계를 받으면 세금도 엄청 내야 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SLL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어요.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를 그 SLL이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그걸 JTBC에서 트는 걸 조건으로 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제작비가 100억이 들든 뭐 200억이 들든 JTBC가 냅니다. 제작 의뢰를 했으니까. 그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잘 됐죠. 그렇게 잘 되면 광고가 들어오겠죠. 그 광고로 회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광고가 그 제작비만큼 안 들어와. 그럼 그 손해를 누가 감수하겠어요? JTBC가 감수하는 거야. 그럼 SLL은 자기는 제작비 어차피 JTBC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도 납품하고 그걸 가지고 광고도 찍고 예능으로도 만들고 해외에도 팔고 그 판권 수익은 SLL이 다 먹는 거야. 이런 구조를 만들어놔. 그리고 SLL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누구야? 홍정도 회장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어떤 이렇게 그 가문 일가들. 그 홍씨 일가만 대주주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작은 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SLL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분사를 해가지고 그 독자 상장을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그러니까 독자 상장하면 거기에 주식이 팍, 왜냐면 이게 재벌집 막내들 만든 드라마 기획사야. 그러면 거기 자본이 팍 몰리면서 쫙 해가지고 홍정도 회장은 대주주가 되고 엄청나게 주식 부자가 되고 그리고 JTBC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자가 뭐 몇천억까지 누적이 돼서 결국엔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죠? 작년에 JTBC 구조조정해가지고 뭐 연말까지 100명 내보낸다 그래서 부서별로 30명씩 할당해서 보도국도 30명 할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명이 처음에 희망퇴직 받았는데 희망퇴직 바로 신청 안 하니까 왜냐면 희망퇴직하면 퇴직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많이 줘봐야 뭐 몇천만 원 수준인 거야. 20년 다닌 사람도 뭐 몇천만 원 수준인데 JTBC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20년 다닌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누가 희망퇴직을 하겠어. 그러니까 공고사직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그렇게 해서 한 30명. 그러니까 분위기 아주 싸해지는 거지. 그리고 부서별로 할당하니까 서로 막 눈치 보고 쟤네 부서는 왜 저거밖에 할당 안 했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움 나고 그리고 여기도 다 분사해 놔가지고 기자하고 PD하고 나머지 뭐 미술분이 편집분이 지원하는 부서는 또 다 다른 회사야. 영치부도 다른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취재 나가서도 서로 뭐 이렇게 뭐 야 너네 몇 명 뭐 할당했다며 뭐 누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뭉치지가 않는 거예요. 노조도 없고 노조는 중앙일보 노조로 돼 있죠. JTBC가 중앙일보 노조로 돼 있고 다른 직군 아예 노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뭉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기사는 열심히 쓰고 있지만 경영상으로는 이미 사실상 망한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한 회사는 TBS. TBS는 아예 알죠? 이거 서울시가 예산을 끊어버렸죠. 김어준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미운털 바뀌어서 아예 예산을 끊어버려갖고 지금 TBS는 지금 6월 1일자로 예산이 끊겼죠. 그래서 6월하고 7월 지금 2달 됐는데 TBS 안에 남아있는 그 자산으로는 월급을 2달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월급 나오면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제작비가 들어가면 그 월급을 못 주니까 제작을 안 하는 걸로 돈을 남겨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 더 가겠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폐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가 이 TBS를 사서 다시 이렇게 민영 방송국을 만들어서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그럼 누가 사겠어요? 이런 TBS 정도의 회사를 살 정도의 자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딘가에 건설사가 또 기어들어 오겠지. 요즘은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한겨레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 회사도 뭐 문의했다는 얘기가 있고 3프로TV 얘기했죠. 3프로TV는 한겨레는 절대 줄 리가 없고 이 정권에서 한겨레한테 줄 리가 없지.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라디오를 사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3프로TV는 방송 채널이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어요. 3프로TV는 지금 유튜브만 있고 채널이 없잖아. 그래서 상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BS를 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3프로TV 입장에서도 250명이나 되는 지금 3프로TV 직원 몇 명이나 되겠어요. 3명 플러스 알파인데 3프로TV는. 근데 250명짜리 직원이 있는 회사 어떻게 사? 그러려면은 3프로TV가 살려면 구조조정을 엄청 해야 되겠지. 그래갖고 인원을 많이 덜어내야 최소 인력만 남겨야 이렇게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경기방송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라디오 방송 중에 99.9MHz라고 경기방송이 그런 식으로 노사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사업주가 채널 반납을 해버렸어. 나 더 이상 방송, 이게 일본계 자본이었는데 워낙 사업주가 갑질을 많이 하니까 그 직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냥 그럴 거면 방통위가 이 임원 자르라고 권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나는 채널 반납하겠다 그래서 채널을 반납하고 방송이 멈췄어. 그러니까 채널이 반납되니까 새 사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 사업자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2년 걸렸어. 그 2년 동안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희망노조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 연대에 많이 갔거든요. 그 과천 방통위 앞에 빨리 그 사업자 선정 진행하라고 천막을 치고 지금 같은 땡볕 한여름에 조끼에다가 노조 조끼 입잖아요. 조끼에다가 아이스팩 이렇게 넣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1인시 계속 하면서 빨리 사업자 선정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집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45명, 45명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45명이 시작했는데 2년 뒤에 OBS에 인수됐지. 그때 남은 사람이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포기하고 나가고 딴 데 이직하고 그리고 나서 남아갖고 인수인계 된 사람이 9명.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구조조정과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뉴스. 연합뉴스도 그 을지재단이라고 하는 게 을지병원이잖아요. 을지병원이 2대 주주였어. 그러니까 연합뉴스 TV의 1대 주주는 연합뉴스고 2대 주주가 을지병원이야. 그런데 이제 연합뉴스가 사실은 연합뉴스 TV를 상대로 좀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도 연합뉴스 TV 사장을 겸임하고 그리고 연합뉴스 TV에 연합뉴스의 기사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용료를 매년 엄청나게 몇십억씩 받아가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2대 주주였던 을지재단은 아무런 영향력도 전혀 이렇게 그 경영권에 전혀 1도 간섭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주 분쟁을 겪다가 을지재단이 몰래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지분들을 몇 개 더 취업해가지고 연합뉴스 지분을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연합뉴스의 경영권이 을지재단으로 잠깐 넘어갔었죠. 그걸 방통위가 승인을 해줬네 만에 해가지고 권한남용이네 하고 소송 걸고 연합뉴스가 을지병원 조지는 기사를 시리즈로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을지병원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손 들고 나갔지. 그래서 그런 연합뉴스 TV를 놓고도 이거 분쟁이 있었어요. 이거 민간 자본이 연합뉴스 TV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은 언론사들을 너무나 많은 이렇게 언론사들을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방송국을 들어가든 다 이런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건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고 TV조선 채널A 정도만 그런 논란이 없죠. 왜냐면 거기는 사주가 명확하잖아.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100년 된 신문사들이 다 사주로 있고 어쨌든 그럭저럭 굴러가니까 남아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회사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알다시피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아놓은 상태죠.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6개월 영업정지 이미 끝난 줄 알아요. 야, 그거 MBN 몇 년 전 일이잖아. 이미 지나가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회사는 한 번도 6개월 영업정지 한 적이 없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제대로 하려면 칼라바가 떠야 돼요. MBN에 띠 하고 이렇게 무지개색 칼라바가 떠야 6개월, 그걸 6개월간 해야 이게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그 방송국이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그 방송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못합니다 하고 이제 소송을 걸어갖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1심 때 완벽하게 패소했고, 아니야 너네 망할 거 건져준 거거든, 이 정도면 그냥 받아.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제 이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생사의 존망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것도 그게 2018년에 시작된 이슈거든.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득을 탄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7년째 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대응하고 사측 우리 살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이 다, 방송국들이 다 위기인, 그야말로 방송의 대위기의 시대.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하는 방송국들이 다 이 모양.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그냥 방송국 오지 마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기자를 하면 좋은 일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기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왜냐? 일단 젊은 나이에 존중받는 직업이다. 여러분이 방송 기자 타이틀을 달게 되면 바로 출입처를 가게 됩니다. 그게 경찰서든 아니면 부처든 뭐 정당이든 간에 출입처를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라는 건 일종의 권력이잖아. 사회 권력. 그 사회 권력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한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다 기자님 하면서 뭐 점심때 되면 기자님 식사하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국회 출입기자 하면 국회의원들, 그 일반 유권자들은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여러분들 만나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이제 4-5명씩 꾸미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지. 그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4급 보좌관이나 저 뒤에 계신 최병천 보좌관님 같은 분하고 맨날 같이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다 그 국회의원이 쏘거나 보좌관이 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나도 국회 출입할 때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잘못된 구간이에요. 야, 니네도 돈 좀 내. 그게 뭐, 왜 도대체 국회에는 무슨 죄야? 왜 너네들 밥 사주는데 세비를 다 써야 돼? 근데 하여간 뭐 그렇게 국회 출입기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출입기자가 다 그렇게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출입기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느 출입처를 가든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27살, 28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복사하고 커피 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심부름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선배들이 맨날 툭 하면 반말하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갑질도 당하고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언론사에서는 출입처를 나가면 출입처에서 젊은 나이에 그래도 기자님 하면서 존중받고, 그 어디 가서 그래도 무시는 안 당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회생활의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 10년, 15년 직장 생활 해야, 그래서 뭐 팀장쯤 되거나 과장쯤 되거나 그래야 이제 그 정도 존중을 받는데, 기자들은 수습 기자여도 기자 타이틀만 달면 바로 출입처 나가는 순간 기자님이 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존중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라는 건 아무래도 방송 기자는 말로, 신문 기자는 글로, 어쨌든 뭔가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내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브랜드가 생긴다는 거죠. 기자는 바이라인이 있잖아. 그래서 방송 기자는 스탠드업을 하잖아. 스탠드업은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단독을 썼다든가. 그때는 기억 못하더라도 나중에 찾아보잖아. 그러면 저 기자님이 저런 기사를 썼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가 축적되어 가죠. 알다시피 아까 손석희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에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다 유튜브, 나중에 결국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유튜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방송기자 출신이어갖고 나름대로 인지도와 어떤 브랜드를 쌓은 사람들은 유튜버로 가도 금방 또 유명해지죠. 대표적인 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기자. 그리고 지금 매블쇼에 나오는 뭐 JTBC 앵커 하셨던 분도 요즘 그만두고 나와서 매블쇼 나와갖고 논평가로 정치 패널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쌓은 브랜드를 가지고 바로 다른 걸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브랜드가 필요한 세계에 가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직접 구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방송사라는 걸 타고 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브랜드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기도 좋다. 옛날 같으면 우리 방송 기자들이 타사로 이직을 많이 했지 타직종으로는 잘 안 갔어요. 타직종으로 가는 건 거의 방송 기자로서의 경력이 끝났을 때 한 부장쯤 달고 더 이상 국장이 못 돼. 동기가 국장이 되는데 나는 밀렸어. 그럼 더 이상 이제 할 건 논설위원실 가서 뒷방 늙은이로 이제 칼럼이나 쓰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어디 가면 대기업의 홍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부장님 저희 회사에서 뭐 좀 인재가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쯤 억대 연봉 받고 대기업 홍보실 실장으로 가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해갖고 야야 기사 좀 빼줘라. 이것 좀 잘 좀 써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젊은 기자들이 가요. 옛날에는 나이 한 50 다 돼갖고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아서 기자로서 은퇴할 나이쯤에 그렇게 갔다면 요즘은 나보다 까마득한 후배들이 막 이렇게 뭐 현대차로도 가고 그것도 홍보실로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뉴 미디어, 무슨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담당으로 막 가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영어도 잘하니까 뭐 해외랑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만 해도 최근에 가신 분들 보면 무슨 고려아연, 에코프로 뭐 그런 회사들 이제 그 주식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회사들 다 뭔가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홍보팀이 필요하겠지.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뭐 나보다도 더 어린 기자들을 뭐 데리고 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으로 가면 바로 연봉이 막 2배, 3배 뜁니다. 이게 요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방송국이 뭐 SBS가 제일 월급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국내 대기업 수준이야. 그런데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몇 억으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뭐 현대차니 삼성전자니 뭐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막 2배, 3배를 받으면서 그냥 쭉쭉 가는 거야. 그런 회사를 그냥 들어가려면 힘들잖아. 니네 에코프로 어떻게 들어갈 거니? 에코프로가 공채를 하긴 해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MBN 기자 출신이면 방송 기자 출신이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더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가 있다. 뭐 다른 회사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아예 경영진으로 가기도 해요. 저희 매일경제신문 기자였던 선배는 제약업계 바이오 제약업계를 취재를 오래 했거든. 그리고 나서 바이오 회사의 임원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대관 업무도 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어쨌든 경영진으로 갔어. 그래갖고 그 회사를 IPO, 그 주식 상장하는 업무를 맡아갖고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나와갖고 또 딴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업종을 바꿔서 그냥 경영자가, CEO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경영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왜냐면 기자라는 거 출입처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양한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 출입처에서 잘하면 거의 업계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런 걸 어깨 너머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그쪽하고 이렇게 그 신뢰를 쌓아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제안이나 영입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다매체 시대에 어쨌든 방송을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이런 과정을 이해한다는 건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거 방송기자 출신만큼 이거의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다른 대기업들이나 정치권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기본적으로 방송 나갈 일이 많은데 이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자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열리는 새로운 기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기자라는 업무, 이건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만난다. 거지도 인터뷰하고 트럼프도 인터뷰하고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건 그거는 사실 네트워크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가 단순히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쨌든 방송기자는 TV에 나온다. TV에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보죠. 특히 누가 알아봅니까? 부모님이 알아보고 친구들이 알아보고 친척들이 알아보죠. 뉴스 한번 나가면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야, 너 기사 잘 봤어. 야, 너 방송 나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게 일반 직장인은 아무리 대기업을 들어가도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것 말고는 자기의 존재가 전혀 이렇게 증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방송기자란 직업은 아나운서 하고 싶어 하는 거 마찬가지죠.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알아봐 주잖아요. 그 인종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돈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그리고 그 시청률이라든가 뭐 그런 조회수라든가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평가도 받고 댓글도 악플도 물론 달리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훨씬 많다. 일반적인 직장인 1년에 그런 보람 한두 번 느끼겠지. 연봉 협상해가지고 월급 좀 올랐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그런 보람을 느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이제 기사의 어떤 그 거취에 따라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내 기사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 요즘은 방송기사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런종섭이라고 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외로 튄 거 그거 MBC가 단독한 거잖아요. 그 MBC가 비행기까지 타고 호주까지 쫓아가가지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기사 하나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거든.
그러니까 MBC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사장을 바꿔야 되겠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옛날에 비할 바는 아니지. 뭐 70년대, 8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태블릿 PC가 딱 그런 거죠. 태블릿 PC 보도 하나가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거거든요. 물론 그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오보였다 아니다 뭐 변희재 씨 같은 사람 아직도 그거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대에 그 태블릿 PC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그게 탄핵으로 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거죠. 그게 오보냐 아니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어떤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특별만큼이라도 기여를 할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 기자를 꿈꾸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